몸이 죽으면 혼은 어디로 갈까? 얼마나 오래 자기 몸 곁에 머물러 있을까?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들여다볼 때 혼도 곁에서 함께 제 얼굴을 들여다보진 않을까? 안녕하세요. 오늘 이 책 서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릴 서문은 조금 각오가 필요한 책입니다.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 출판사 창비에서 2014년에 펴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 열흘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역사의 기록이 아닙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뉴스가 아닙니다. 한강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설을 피해갈 수 없었고 이 소설을 통과하지 않고는 어디로도 갈 수 없다고 느꼈다. 작가가 가장 밝은 이야기를 쓰려고 했을 때 그 앞을 막아선 것이 광주였다고 합니다. 인간의 어두운 면을 끄집어내지 못한다면 밝은 소설도 결국 쓸 수 없다고. 그래서 1년 반 동안 벌 받는 기분으로 책상에 앉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그 문장들의 시작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낭독 소년이 본 것. 비가 올 것 같아. 너는 소리내어 중얼거린다. 정말 비가 쏟아지면 어떡하지? 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도청 앞 은행나무들을 지켜본다. 흔들리는 가지 사이로 불쑥 바람의 형상이 드러나기라도 할 것처럼 공기 틈에 숨어있던 빗방울들이 일제히 튕겨져 나와 투명한 보석들같이 허공에 떠서 반짝이기라도 할 것처럼 너는 냄새를 견디며 강당에 들어선다. 출입문 쪽으로는 추도식을 마친 관들이 가지런히 모여있고 아직 가족이 나타나지 않아 입관을 못한 32사람의 몸들은 흰 무명천에 덮인 채 넓은 창 아래 누워있다. 다 쓴 음료수 병에 꽂은 양초들이 그들의 얼굴 곁에서 조용히 타들어가고 있다. 너는 출입문으로 돌아온다. 코피가 터질 것 같은 시취를 견디며 초의 불꽃을 들여다본다. 냄새를 태워준다는 반투명한 겉불꽃이 어른어른 타오른다. 주황색 속불꽃은 눈을 홀리듯 따스하게 너울거린다. 그 속에 작은 심장이나 사과 속시 모양으로 흔들리는 파르스름한 불꽃심을 너는 본다. 몸이 죽으면 혼은 어디로 갈까? 문득 너는 생각한다. 얼마나 오래 자기 몸 곁에 머물러 있을까?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들여다볼 때 혼도 곁에서 함께 제 얼굴을 들여다보진 않을까? 브릿지. 이 소설에서 한강 작가는 너라는 2인칭으로 소년을 부릅니다. 마치 소년의 곁에 앉아 소년의 눈으로 함께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너는 중학교 3학년 소년 동호입니다. 실제 인물이고 문제학 열사를 모델로 한 인물이죠. 동호는 단짝 친구 정대가 총에 맞아 쓰러지는 것을 목격한 뒤 도청 상무관에서 시신들을 돌보는 일을 자처합니다. 중학생이 주검 곁에 양초를 밝히는 일을 합니다. 이 소설은 그 소년과 소년의 곁에 있던 사람들과 소년, 이후를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장마다 바꿔가며 들려줍니다. 다음은 소설 속 소년을 잃은 뒤의 문장입니다. 낭독 장례식이 된 삶. 내가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당신들을 잃은 뒤 우리들의 시간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집과 거리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두워지지도 다시 밝아지지도 않는 저녁 속에서 우리들은 밥을 먹고 걸음을 걷고 잠을 잡니다. 군인들이 죽인 사람들에게 왜 애국가를 불러주는 걸까? 왜 태극기로 관을 감싸는 걸까? 마치 나라가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는 듯이. 양심. 그래요, 양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군인들이 쏘아 죽인 사람들의 시신을 리어카에 실어 앞세우고 수십만의 사람들과 함께 총구 앞에 섰던 날 느닷없이 발견한 내 안의 깨끗한 무엇에 나는 놀랐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느낌, 지금 죽어도 좋다는 느낌, 수십만 사람들의 피가 모여 거대한 혈관을 이룬 것 같았던 생생한 느낌을 기억합니다. 그 혈관에 흐르며 고동치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숭고한 심장의 맥박을 나는 느꼈습니다. 감히 내가 그것의 일부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낭독 끝끝내 눈을 뜨는 순간 특별히 잔인한 군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특별히 소극적인 군인들이 있었다.
피 흘리는 사람을 업어다 병원 앞에 내려놓고 황급히 달아난 공수부대원이 있었다. 집단 발포 명령이 떨어졌을 때 사람을 맞히지 않기 위해 총신을 올려 쏜 병사들이 있었다. 어딘가 흡사한 태도가 도청에 남은 시민군들에게도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총을 받기만 했을 뿐 쏘지 못했다. 패배할 것을 알면서 왜 남았느냐는 질문에 살아남은 증언자들은 모두 비슷하게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희생자라고 생각했던 것은 내 오해였다. 그들은 희생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남았다. 그 도시의 열흘을 생각하면 죽음에 가까운 린치를 당하던 사람이 힘을 다해 눈을 뜨는 순간 떠오른다. 입안 가득 찬 피와 이빨 조각들을 뱉으며 떠지지 않는 눈꺼풀을 밀어올려 상대를 마주보는 순간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를 전생의 것 같은 존엄을 기억해내는 순간 그 순간을 짓부수며 학살이 온다. 고문이 온다. 강제 진압이 온다. 밀어붙인다. 지식인다. 하지만 지금 눈을 뜨고 있는 한 응시하고 있는 한 끗 끝내 우리는 작가의 고백. 한강 작가는 이 소설을 쓰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현실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잔혹했다. 더 잔인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사실만큼 못 썼다. 1장에서 소년의 친구 정대가 총에 맞는 장면을 쓸 때는 오늘은 이만큼 써야지 하고 작업실에 갔다가 3줄 이상 못 쓰고 돌아오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어야 했다고.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의 끝에서 작가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이 고통이 결국 인간에 대한 사랑이구나를 느꼈다. 다시 소설을 쓴다면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다. 고통의 끝에서 발견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 그것이 이 소설이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문학인 이유입니다. 추천사 앤드 클로징. 이 소설에 대해 문학평론가 신영철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더 절실한 것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응징과 복권의 서사이기보다는 상처의 구조에 대한 투시와 천착의 서사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파괴를 각오할 때만 도달할 수 있는 인간 존엄의 위대한 증거를 찾아낸다. 이것은 한강을 뛰어넘은 한강의 소설이다. 백지연 평론가는 이 소설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역사적 기억이 무엇인지를 절실하게 환기하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오늘의 책 서문 포인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잊혀가는 기억 앞에서 인간의 존엄을 묻고 싶은 분께 추천합니다. 한강 작가는 서문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 무너졌던 시간을 직시하라. 다 쓴 음료수 병에 꽂은 양초처럼 오늘 이 문장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고 고요한 불꽃 하나를 켜두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서문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은 서문을 찾아 읽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 이 책 서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